가로 3번 봅시다. 3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가로 3번인데 잠시 빔을 보고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민족 중심주의와 세계주의가 나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 이렇게 가야 하나요? 이렇게 가야 되나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이 최고다. 민족 우월주의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역사적으로 이분이 누구죠? 코시엄 났죠? 코시엄. 히틀러라는 분이죠. 히틀러. 바로 옆에요. 무솔리니입니다. 히틀러 하면 떠오르는 게 나치즘. 이 나치즘으로 인하여서 보세요. 수많은 유대인들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 원래 홀로코스트는 가축이나 인간을 태워 죽이는 그런 것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유대인 대학살, 유대인 인종 청소 이것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민족 우월주의. 게르만 민족이요. 뭉쳐라. 게르만 민족이요. 뭐라? 뭉쳐다. 이 한마디에 다른 민족, 특히 유대인을 600만 이상을 학살하게 되죠. 이러한 자민족 중심주의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교과서에 나왔겠죠. 이렇게 나가자는 것이 아니겠죠. 오케이? 다음에 이탈리안 무솔리니, 파시즘이죠. 파시즘. 우린 이걸 전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마땅히 희생돼도 된다라는 겁니다. 파시즘. 그렇죠. 그래서 전체주의자를 우리는 파시스트 이런 표현도 쓰죠. 파시스트. 전체주의,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방향성.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열린민족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 이 열린민족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어려운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앞에 좀 오픈시키자. 오픈마인드를 갖자. 이런 측면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실판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3번 우리는 민족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야 하는가?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야 하는가?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민족 중심주의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측면에서 교과서에 나왔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자민족 중심주의, 자기 민족이 최고다. 민족 우월주의라는 겁니다. 민족 우월주의. 민족 우월주의.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한테 어떻겠어요?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입니다. 배타적이고요. 대단히 폐쇄적이고요. 폐쇄적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게 자민족 중심주의죠. 역사적 사건 뭐가 있었죠? 그렇죠. 나치즘, 파시즘. 최근에는요. 최근이 아니고 20세기 말 1990 몇 년도 그 정도에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죠. 코소보 사태. 세르비아 개인과 알바니아 개의 민족 간의 싸움, 다툼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 1948년인가? 8년인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 이유는 뭐죠?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 때문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지금도 심각하게 일어난 곳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자민족 중심주의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4번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세계주의로 나가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또 교과서가 소개가 돼요. 우리 민족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자민족 중심주의?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주의로 나가야 되는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 좋죠. 세계화되고 세계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극단적이었을 때 극단적이었을 때 문제죠. 극단적이었을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떠오르세요? 민족의 고유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민족의 정체성이나 고유성, 정체성이나 고유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 상실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상실돼 버리는 거. 대표적인 세계주의의 문제점이 됩니다. 체크 잘 하세요. 문제점. 다음에요. 강대국의 논리에 휩싸일 경우가 많다. 강대국의 논리. 그렇죠. 강대국의 논리. 강대국의 논리대로 움직일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아까 이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선진자본주의의 논리에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세계주의와 관련된 사상가들을 교과서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사상가들. 관련된 사상가들 몇 명이 있는데 딱 2명, 3명 정도만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해드릴게요. 세계주의,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된 사상가인데요. 세계 시민주의. 서양 사상 중에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무슨 학파라고요? 무슨 학파? 스토아 학파요. 스토아 학파. 원래 스토아는 기둥, 있죠. 기둥, 회색 기둥, 이런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되게 딱딱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 이성과 감정 중에 어떤 게 딱딱하죠? 이성이 좀 딱딱하고 감정은 좀 훨씬 더 부드럽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되게 강조했던 그 학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상가로는요, 제논이라는 사상가가 있고요. 그렇죠.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학파에서 인간이 이성을 지닌한 어떻다? 모두가 평등하다. 이성을 지닌 모든 인간들은 다 우리 국민이요 시민이다라는 사회동포주의를 얘기합니다. 사회동포주의. 여기서 사회란 말은 4개의 바다인데 의역하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국가의 사람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동포다, 국민이다 이런 말이죠. 사회동포주의. 스토아 학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또 나온 사상가가 칸트가 나옵니다. 시민주의와 관련된 칸트.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칸트는 마찬가지죠. 인간의 존엄성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할 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mankind,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칸트도 마찬가지로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된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디오게네스가 다른 교과서 있죠. 5종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에서 디오게네스가 나옵니다. 디오게네스. 참고적으로만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디오게네스가 어떤 일화가 있었죠. 통 속에서만 살아요. 디오게네스를 우리는 견유학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견유학파인데 무소유의 철학자예요. 무소유.
무소유의 철학자인데 통 속에 살고 다니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통 속에 옷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밥그릇 하나밖에 없어요. 물풀의 나무로 만든 밥그릇 하나. 그것마저도 옆에 견유학 할 때 견자가 개견자거든요.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학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거지 같은 학파다 그게 아니라 뭔 거지 같은 학파다 그게 아니라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 욕심이 없는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옆에 개가 물 구덩이에 있는 물을 막 밥그릇도 없이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딱 하나 있죠. 물풀의 나무로 만든 그 그릇마저도 버려버렸다. 이런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통 속에 이렇게 딱 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과의 일화죠. 너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명한 대답. 나는 세계 시민이다. 어느 국적도 어디에도 없다.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햇빛 가리지 마라. 알렉산더 대왕 좀 머리 좀 치워라. 햇볕 가리지 마. 유명한 말이죠.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너 되게 똑똑한 거 되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해 먹으려고 했나 봐요. 관심 없다. 햇빛 가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썼던 디오게네스 참 재밌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오게네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우리 민족의 방향성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자민족 중심주의 띠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고 극단적인 세계주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5번 봅시다. 5번. 어떻게 해야 하는가? 5번.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 오픈시키자. 열자. 하지만 지킬 건 지키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열린 민족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을 차단해버리고 배타적으로 막아버리는 과거의 민족 중심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열자.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열자? 그렇지 않다. 그렇다가는 민족의 고유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의 주체성마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민족주의, 민족은 지켜낼 건 지켜내자라는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세계화 흐름 인정하자. 하지만 수용하더라도 어떻게 수용하자? 비판적 수용론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수용하자? 비판적.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받아오는 것과 그냥 받아온 것의 차이는 있죠. 비판적 받아온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주체성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열린민족주의.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자? 민족의 주체성, 고유성, 정체성. 어떻게 하자? 유지하자. 유지하고 플러스 다른 민족 문화,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이 수용은 비판적 수용이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열린민족주의로 나가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열린민족주의와 상대적인 용어는 뭘까요? 그렇죠. 닫힌 민족주의. 무슨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이 지필자가 얘기한 게 뭔가요?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다른 민족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